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이진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여기 사진들 보이시죠? 어, 제 사진인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어, 제가 다양한 옷들에 둘러싸여 있죠. 저는 이제 23년 동안 그 무대 의상 디자인을 해온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형 누나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23년 동안 무대 미술가로서 그 다양한 무대 의상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어, 드라마, 뭐 영화, 공연 등등. 오늘 강연은 저의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그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무대 의상의 전반을 설명을 하고 무대 의상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무대 의상이 뭘까요, 여러분? 무대 의상 하면은 패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럼 패션이랑 무대 의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패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그런 일반 의상이 패션이고요. 무대 의상은 이렇게 다양한 원단으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에 맞는 그런 극 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략하게 무대 의상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무대 미술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무대 의상은 큰 범주에서는 무대 미술에 속합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대 미술의 그 기본 개념은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는 그리고 장면을 만들어내는 예술인데요. 그 무대 의상도 마찬가지로 그 등장인물에 그 출연하는 배우죠. 배우의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는 옷입니다. 예를 들어 그 소방관 아저씨와 군인 아저씨의 옷을 보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 의상을 보면은 만약에 그 소방관 아저씨의 옷에 그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다면 이 아저씨는 그 화염 속에서 불을 끄다가 오셨구나. 누군가를 구조하다가 어떤 소명을 다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옷에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스토리, 시공간을 본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체코 여행을 갔었어요. 그 체코 여행 중에 그 2차 세계대전 박물관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피 묻고 흙이 묻은 그 오래된 군인의 옷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옷에서 그 군인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피와 흙이 묻었다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예쁘게 즐겨 입을 수 있는 이런 패션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그게 인물을 만들고 그 장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무대 의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했던 그 각 매체별 이제 특징들을 보면서 그 작품 사진을 통해서 무대 의상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작품들은 이제 선생님이 했던 작업들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해왔고요. 선생님 작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박보검 씨가 이제 주연 배우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시죠? 구름이 그린 달빛은.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조선 시대 이제 조선 후기 작품이고 그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영세자의 성장 드라마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영세자가 성장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 관객이 주로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1, 20대의 젊은이들이고 그들의 어떤 고민과 성장을 같이 담아내야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1, 20대의 친구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감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증보다는 조금 더 그 트렌디하고 좀 더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컬러들을 많이 써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대본을 읽었을 때 그 떠오르는 어떤 핵심 단어가 싱그럽고 우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어떤 싱싱한 생명의 푸른빛과 그 좀 부드럽고 우아한 어떤 파스텔 컬러를 주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때 팬텀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컬러를 제시하는 곳인데 그 팬텀에서 유행했던 컬러가 핑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극에서 핑크를 그 왕세자한테 쓰진 않았었어요. 근데 핑크를 한번 이 작품에서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극에서 익숙한 컬러는 아니지만 그 핑크색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뭐 관계자분들이 걱정도 하셨어요. 그 핑크가 기존의 사극에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이영세자라는 그 박보검 씨가 가진 이영세자가 사료에 보면은 예술을 사랑하고 그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세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영세자의 어떤 그 캐릭터와 파스텔 톤들, 핑크 톤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 그 색감적으로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복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드라마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그 최대한 자유롭게 이런 색깔들을 쓰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재해석을 끌어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그 파스텔 톤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주로 사극에서 썼던 이제 컬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이런 좀 현대적인 파스텔 컬러를 써서 그러니까 1, 20대 친구들과 이제 감각적으로 많은 이제 소통이 이루어졌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작품은 오래돼서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성균관 유생들의 성장을 그렸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 시대에는 좀 파격적인 소재들을 써서 작품을 했고 그 우측 끝에 있는 이제 캐릭터가 그 배우 송중기 씨죠. 송중기 씨인데 그 성균관 유생이면서 설정이 포목점 아들이었고 그 시대의 패셔니스타였어요. 캐릭터 설정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감하게 이제 디지털 프린팅도 하고 디지털 프린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원단에 프린팅하는 걸 디지털 프린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그 사극에서 쓰지 않았던 스팽글 소재의 그런 디지털 프린팅을 해서 소재적으로 좀 가감한 시도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좋은 호응을 받았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 작품이고요. 그 영화 간신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리고 이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하고 화면을 압도하는데요. 이 작품의 기본 플롯은 그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종국엔 광인이 돼버린, 미쳐버린 그 연산군의 욕망과 그 광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이 텍스트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욕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제 온통 그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붉은 핏빛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떠올랐던 어떤 중요한 그 단어는 그 욕망과 붉은색이었는데 이 영화를 그 1부터 100까지의 어떤 붉은 빛깔로 다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색깔을 선택을 했을 때는 1부터 100까지 어떤 붉은색으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물들이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단을 살 때는 동대문이나 그 광장시장에서 원단을 사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 염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색칠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빨간색에 조금 파란색을 조금 섞으면 이제 보랏빛 붉은색이 나고요. 그리고 그 붉은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으면 검은 붉은색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의 다양한 색깔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조금 더 밝은 빨강,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빨강, 이런 어떤 다양한 레드들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온통 그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그래서 그 원단을 거의 염색을 하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작업을 같이 해주는 그 동료들이 붉은색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런 붉은색으로 좀 양식화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런 붉은색이 그 연산의 어떤 욕망이나 그 광기를 좀 더 섬세하고 이제 극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의상의 어떤 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 전체의 어떤 색감을 그 붉은색으로 만들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 톤 앤 매너, 그러니까 톤 앤 매너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까지 만들어냈던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작품의 스케치고요. 우측의 색깔들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색깔도 이제 붉은색에 그 흰색을 많이 섞어서 이런 은은한 그 연한 핑크빛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컬러들도 보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녀들이나 그 은평이라는 캐릭터들도 이런 붉은색 치마, 붉은색 그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 색 또한 이제 붉은색에 조금 갈색을 섞는다든지 붉은색에 파란색을 섞는다든지 붉은색의 컬러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런 그 다양한 컬러들을 만들어냈어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주지훈 씨라는 배우가 맡았던 이제 숭재 캐릭터인데 이 색깔도 기본적으로 컬러 베이스에 붉은색이 조금씩 다 들어간 톤이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그 영화 안시성이라는 작품이에요. 2년 전에 만들어졌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간략하게 보시고 그리고 작품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안시성으로 형벌을 상대할 수가 없어. 동시안 실청 7번
낭창!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요. 모두를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 안시성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신 영상은 그 안시성의 예고편으로 나갔던 영상이고요. 무시무시한 전투죠. 여러분들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 안시성이라는 작품이고, 그 고구려 변방의 성주인 양만춘이 그 1만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 이세민의 20만 대군을 상대로 그 승리를 이끈 전설적인 전투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만 대군이 20만 대군을 상대로 이겼다는 거는. 그래서 그 처음 이 작품을 대본을 읽었을 때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만 대군이 20만 대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혼자서 20명을 상대로 이기는 건데 엄청나죠, 그 싸움은.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선 생각이 많았었고, 그래서 영화로서는 이제 고구려 작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찾기 위해서 북한 자료도 보고,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이렇게 삼국시대 자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아 공정이라고 해서 그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중국에는 자료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박물관도 가보고, 그리고 그 북한 사료들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에서 계속 리서치를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찾았던 사료 중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그 다가왔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은 그 고구려 여인들은 그 날다람쥐처럼 산을 뛰어다닌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날다람쥐처럼 산을 뛰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기본적으로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친 산세를 날다람쥐처럼 여자가 뛰어다닐 수 있었다는 거는 더군다나 그런 옛날 시대에 뛰어다닐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이 고구려 민족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기백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출발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그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세계관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런 그 고구려인들의 어떤 야성적이고 거친 기백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옷은 아무래도 이게 소재적인 게 가장 직접적이겠죠. 그래서 좀 거칠고 강한 소재를 써서 이 고구려인들의 어떤 야성성이나 기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틀로 이렇게 직조한 원단들이 요즘에 그 기계로 짜서 나온 원단들보다 훨씬 거친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인간문화재 분들 말고는 사실 배틀로 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일본에서 그 배틀로 짜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 소재들을 직접 공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인도에 연락을 해서 인도에서 그런 옛날에 그 짜던 어떤 직조된 그런 거친 원단들을 직접 공수를 해서 그 옷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색채는 옛날 시대라 기본적으로 그 컬러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질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야성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라든지 옷의 질감들이 거친 질감과 어떤 야성성을 표현해서 이런 고구려인들의 그 어떤 그 에너지, 야성성들을 좀 그 표현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무대 의상을 할 때는 이 작품에서 그 배우들 의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작품에서 여기 밑에 보면 말을 타고 있죠. 여기 우측 아래쪽을 보면 그 이세민이 타고 있는 말에 보면은 얼굴에 가면도 쓰고 있고, 말도 갑의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말 의상도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좀 말에 관련된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이런 상고시대 작품들을 많이 찍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 이런 갑옷을 입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갑옷만 입으면은 말이 흥분해서 이렇게 뒷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에 옷을 입히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말 의상이나 등장하는 캐릭터의 의상까지도 다 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재들이 캐릭터의 어떤 야성성을 좀 극화시키고 이 작품의 어떤 세계관을 좀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친 소재의 표현으로 그 상고시대의 어떤 리얼리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도 가고 그 인도도 가면서 굉장히 좀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좀 성공적으로 이 작품을 완성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6회 이제 대종상 의상상을 수상했던 성과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작품의 저희가 스케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또 스케치랑은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토복식도 많고 박물관도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뭐 석주선 박물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한복의 고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고시대에는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작품들은 이렇게 고증, 사실적인 거를 살려서 해야 되는 디자인이 있고, 또 어떤 작품은 텍스트의 어떤 내용이나 글의 내용이나 혹은 이제 작품의 어떤 그 의도에 따라서 고증보다는 조금 더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시성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락성이 강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추석을 겨냥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고증보다는 어떤 캐릭터의 어떤 성격들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데 집중해서 영화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좀 상상에 가까운 의상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부의 그 주필산 전투 같은 경우는 연개소문이나 실제로 실존했던 이제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계마무사나 이런 사료에 있는 의상들은 이제 사실적인 고증을 살려서 그대로 이제 제작을 했고 디자인을 했고 그 안시성은 사실 사료에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양만춘이라는 성주는 실존했을 수도 있고 실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그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양만춘과 안시성은 우리가 고증보다는 조금 더 그 캐릭터의 성격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자 라는 이제 방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 시대 그 계마무사 옷은 이렇게 찰갑이라고 해서 그 미늘이 이렇게 조그맣게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의상인데 이 갑옷들은 그 통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판갑이에요. 판갑이라고 해서 그 서아시아나 그 뭐 페르시아 쪽에서 썼던 형태긴 한데 그런 형태들도 확장시켜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캐릭터에 맞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이 작품이 판타지여서 무조건 그 판타지적으로 디자인하고 상상하자라는 게 아니었고 실제 그때 자료들을 보면 그 서아시아의 끝에서 뭐 그 가야의 칼이 나오고 이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처럼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쪽 나라에서 훨씬 더 왕이 그 혹은 부족장이 통치를 잘한다더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쉽게 옮겨 다니는 시대여서 오히려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그 교류가 원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서아시아 쪽에 옷의 영향도 받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전제하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시대적 고증이죠. 하에 그 서아시아의 어떤 그런 판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면서 좀 그 판타지한 그 캐릭터에 맞는 의상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그 대종상 받을 때 그 사회자께서 한 얘기가 그 고증과 그 고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상상력을 확장을 했고 한국 영화 의상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의상은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 놓여 있는 어떤 한복, 이런 재현된 한복이 아니라 그렇게 그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다시 창작하고 그 영화적인 어떤 리얼리티로 재해석해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상력과 그 어떤 자료들을 그런 요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영화와 드라마 의상들, 그러니까 영상 매체의 의상들을 봤고요.